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법에 관한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용어 정의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복리시설. 어린 놀이터와 근린 생활시설은 복리시설입니다. 주차장과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구분을 자주 시험에 내게 되는데,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이 있다면 복리시설이고, 주택에 딸린 필수시설이 있다면 부대시설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포함되는데, 판교 쪽에 테크노밸리 있죠. 그러한 것이 공동택 건설될 수 있는 공공택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2번 맞습니다. 특별히 공공택지와 관련되어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종전 토지를 수용 방식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개발하면 공공택지입니다. 만약 수용 후에 환지 방식으로 또는 매매 방식으로 조성전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하게 되면 그때는 공공택지 외 택지가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준주택입니다. 여기 준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오노닥이라는 말로 정리됐죠.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세대주택 대신 흔히 고시원이라 불리는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이러한 것들이 준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4번 도시형 주택은 300세대 이상. 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300세대 미만까지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립니다. 그리고 5번 국민택 규모에 관한 사항인데,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에만 100까지 건설할 수 있죠. 그런데 수도권에 소재이기 때문에 국민택 규모는 85제곱미터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단지에 해당되는 토지가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리된 경우, 폭 20m부터 일반 도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28이란 말 기억나시죠?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또는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리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 토지임대 분양주택입니다.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서 주택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4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0년이 아니라 40년으로. 그리고 3번입니다. 준주거지역의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주택과 도시형주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도시형주택은 같은 건축물에 도시형주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정 연립, 단정 다주택은 원룸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룸주택의 경우는 주인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의 도시형주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지만, 건설 장소가 상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원룸주택의 경우는 세대수 제한 없는, 면적 제한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 주택과 관련된 개념 설명인데, 이 주택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속 토지를 늘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부속 토지도 주택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주택에 딸린 어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 난방시설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주택에 딸린 시설은 부대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놀이터부터 주민운동시설까지는 복리시설이고요. 지역 난방 공급시설은 간선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도시형 살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형 살택의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택 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300 미만이어야 됩니다. 2번입니다.
도시주택은 1호 1세장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단정 연립, 단정 다세택의 경우는 85제곱미터까지 도시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원룸주택의 경우는 최대 50제곱미터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번 맞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이 원룸주택은 건축 형태가 아파트 형태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형태로 건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만들게 되면 원룸형 주택은 그 본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주택은 주거 기능 다 할 수 있도록 욕실과 부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것을 하나의 공간으로 설치해야 되며 그 주거적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두 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주택 건설하게 되면 최대 주거적 면적은 50제곱미터를 하고 지하층에는 원룸주택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이 원룸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50제곱미터로 최대한 건설하고 그 건설 형태를 아파트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아파트 형태로서 60제곱미터를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원룸주택 될 수 없죠. 그리고 도시형 주택에는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주택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아파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형태로 60제곱미터의 도시형 주택 건설한다. 이런 말이라면 바로 틀린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처럼 세대 주거 면적이 6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3번 옳은 이야기죠. 4번입니다. 단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주택을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게 되면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최대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준주거지역의 도시형 주택인 원룸주택과 도시형 주택 아닌 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은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없지만 원룸주택의 경우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주인 세대를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세대 주거적 면적은 85제곱미터 초과하고 딱 한 세대인 경우 비도시형 생활주택을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룸주택이 건축되는 장소가 상업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세대수 제한 없는, 면적 제한 없는 일반 주택을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는데 사실 도시형 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원룸주택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공용 주차장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원룸주택과 일반 주택을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한 특례 인정된다는 것을 파악하시면 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법정 세대의 소가 하나인데 불구하고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며 구분된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택이라 합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게 되면 전체 세대수 중에 3분의 1, 전체 주거전용 면적 중에 3분의 1을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고 기존 주택을 개조하게 되면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하며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해 세대수의 3분의 1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개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세대별 분포된 각각의 주거지원 면적 합계가 전체 주거지원 면적 합계의 3분의 1 넘지 않을 것.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에 부합합니다. 1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구분된 공간 세대 수는 기존 세대 포함하여 추천없습니다. 두 세대 이하라 할 것. 개조와 관계된 건설 기준이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관계없죠. 3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 수는 전체 세대 수의 10분의 1 넘지 않을 것. 개조와 관계된 기준입니다.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 수는 해당 동의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 넘지 않을 것. 개조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 세대 간의 연결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업계획 승인받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건설 당시에는 분리된 구조이지만 향후 통합할 수 있도록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에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간선설에 해당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 지역 난방시설입니다. 여기 간선설은 주택 단지 안에 사업체가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단지 안에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단지 밖에 전기, 수도 시설과 연결돼야 되는데 1번, 2번, 3번 시설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되어 있는 것은 3번입니다. 기관설입니다. 1, 2번 중에 먼저 설치되는 것은 1번이죠. 저 기관설과 기관설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1번 국도 타다가 2번 국도로 갈아타고자 한다면 간선도로 이용하는 경우 있죠. 그게 간선시설에 해당되고 가장 대표적인 간선시설이 지역 난방시설과 진입도로가 대표적인 간선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주택단지의 도로는 부대시설이고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이며 주차장은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부대시설이죠. 6번입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세대수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1번 맞죠. 2번입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최대 증축 가능한 층수는 3계층, 14층 이하인 때는 2계층이죠. 그래서 15층 이상인 때는 3계층을 증축할 수 있고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대수선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진단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대수선형의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 아니죠. 4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설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 부합 여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로 해놓으시고 가로 속에 50세대 이상 추천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는 기반설이 충분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반설이 충분한지 확인코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번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신축 당시에 구조도 보유하고 있을 것. 구조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것이지 대수선형에는 필요 없습니다. 7번입니다.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보통 5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인 것만 함께 살펴놓습니다. 1번 등록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연간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혜택, 도시형 혜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인 경우는 연간 20세대입니다.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이라면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때 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건설공사 시공 관련은 시공 추천없습니다. 등록사업자는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세대 이상 이하야 된다. 2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주택건설 실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두 가지입니다. 최근 5년간 100호 100세대, 그리고 3년 나오면 300세대로 구분해 놓습니다. 원래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저 시행자가 시공이라는 것을 하고자 한다면 실적 필요한데 그때는 5년 100호 100세대 실적 있는 때 시공까지 할 수 있고, 3년 300은 저 시공하게 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5층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 있는 때는 6층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를 등록 사업자가 발행하고자 한다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 이상이었을 때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사업자와 관련된 주택 건설 실적 나오면 5년 나오면 100, 3년 나오면 300입니다. 그러면 등록 사업자는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하기 위해 국장에게 등록한 것이죠. 1년에 20이면 5년이면 100이죠. 그리고 3년 나오면 같은 숫자인 300 나왔을 때 주택 상환 사채나 6층 이상의 주택 건설 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대지 조성 사업 등록하려는 법인은 자본금 3억 이상이 된다. 등록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3억, 개인의 교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4번입니다. 주택건설공사 시공할 수 있는 등록 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있는 경우는 6층 이상의 주택 건설할 수 있다. 3년 300 나오면 6층 이상 건설할 수 있죠. 5번. 세대수 늘리지 않는 리모델주택 조합은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리모델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여기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원칙이 대수선형입니다. 자기 집 구실 때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 사업 시행할 필요 없거든요. 대신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작주택조합의 경우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 사업 시행하는데, 세대수 늘리지 않는 리모델주택 조합의 경우는 단독으로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8번 지역주택조합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 50%부터 사용 권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확보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합은 모집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1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시에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하거나 추정했습니다. 하거나 아니라 하고 확보하고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한 때 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잠깐 묶어 놓습니다.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은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비법인인 반면 리모델주택조합은 최근 법을 개정하여 정비사업조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은 공법상 법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조합은 법인이고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비법인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합원 사이에는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정해놔야 되는데, 법인의 경우는 정관으로 결정하고 비법인일 때는 규약을 작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규약 작성하는 경우이고, 리모델조합은 정관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조합 설립과 관련되어 특별히 리모델주택조합은 공동택을 대투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증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모델주택조합 관련되어서는 자기 집 고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따로 조합원 모집이 필요 없는데 지역 직장투획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하고자 하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역 직장투획조합은 조합원 모집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합원 모집 시에는 주택건설 예정지의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조합원 모집했다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는데 인가 받고자 한다면 15% 이상의 소유권과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한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으며 인가 받은 지역 직장투획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주택건설 예정지의 100% 소유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저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고자 가입 신청자 중에 20% 이상이 총회 직접 출석하고 그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받고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해산하기 위한 총회 개최에 있어서는 조합원 20%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해산 요건에 대해서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거나 신고하고 설립하게 되는데 그냥 직장투획조합은 인가 대상이고 국민대학 공부받기 위한 직장투획조합의 경우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가 제거 원칙이고 신고 예외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특별히 인가 받아 지역 직장투획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사용권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고 조합원 수는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사용 금사일까지 예정 세대수의 50% 최소 20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며 이러한 조합원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되죠.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 인가 받고자 한다면 기간에 관한 사항을 충족해야 됩니다.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에는 10년 경과돼야 되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시행 시에는 15년 경과돼야 되며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공동택 소유자이거나 복리 소유자가 조합원 될 수 있으며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3분의 2 이상의 주민 결이 필요하죠.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에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과 총회와 조합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중에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자주 시험에 묻고 있는데 특별히 조합원 모집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합원 지위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조합원 지위와 관련되어 중원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낸 적 있습니다. 여기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최초 조합원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원 결혼이라 말 쓰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한다면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와 관련되어 리모델링 조합의 지위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지역 직장투획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추가 모집, 충원 가능하죠. 충원에 관한 사항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예정 세대수의 조합원 수가 50% 미만 되게 되면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원 그리고 추가 모집과 관련되어
자격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파악하며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변경 인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시는 게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입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지방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잘한다, 잘 못한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등에게 업무 대행 맡기게 되었을 때 법인은 자본금 5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 10억. 다양한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 최소한 계약금 등의 자금,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신탁업자에게만 맡길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이쪽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8번에 1번, 2번 지역 지정주택조합의 설립 절차와 관계된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조합원 수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을 받는 날까지 예정 세대수의 50% 최소 20명 이상 이해야 된다. 3번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4번입니다.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 경우 총회에서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5번 주택조합은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업무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계약금부터 보관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돈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탁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서 8번의 답을 2번에 놓습니다. 9번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대행은 지역, 직장주택조합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우선 1번입니다. 신탁업자는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업무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옳은 이야기죠. 2번 개인인 업무 대행자는 10억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입니다. 업무 대행자는 사업 연도별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말일부터 20일 이내 주택조합 발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업무 실적 보고서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인데 전문적인 사항이지만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업무 대행자는 자신의 주식 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입힌 경우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 보급할 수 있다. 여기 표준 계약서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하고 보급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10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설립인가 받은 후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사용금사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사용금사 신청일 가로해 놓습니다. 변경 인가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사용금사 신청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변경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의 조합 업무를 주택공사, 지방공사에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 업무 대행은 민간인 지역 지정주택조합이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지 공공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조합 해산 결의를 위해 총회에는 조합은 20분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직접 출석에 관한 사항으로 3번 옳은 지문이죠. 3번 맞습니다. 4번입니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후 조합은 자격상실로 결혼 충원하려면 충원 추천서입니다.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해야 한다. 최초 조합원 모집 시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충원하지만 결혼 발생하면 조합원 결혼 발생으로 충원하게 된다면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충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5번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주택조합은 공사 시공 보증을 위해 시공 보증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 주택조합 설립과 관련되어서는 관할 관청이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공은 조합 설립과 관계된 것입니까?
주택 건설과 관계된 것입니까? 건설과 관계되었습니다. 주택 건설과 관련된 관할청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죠. 그래서 시공보증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보증서 제출, 주택건설 관할관청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순수히 조합 설립과 관련된 관할관청은 시군구청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을 놓습니다. 11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 하던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와 결혼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이다.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50%가 된 경우 50% 미만인 때 충원할 수 있죠. 그래서 40%, 30%라면 충원할 수 있는데 딱 50%라면 충원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3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 선정 지위가 양도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추천하시고 입주자 지위 가로해 놓습니다. 여기 주택조합과 관계된 사항으로 조합원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해 놓으시는데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게 되면 종전에 무주택 세대주는 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최대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입주자 지위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무주택 세대주인데 설립인가 전에는 그냥 무주택 세대주, 설립인가 받은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때까지는 조합원 지위,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입주자 지위로 명칭 표현이 달라지게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정 세대수인 때는 공사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 못하죠. 그래서 주택 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하고 영리일 목적으로 이를 처분하는 것을 법에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급질서 교란 금지 사항을 정리하셨을 때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양도 대상 아니죠. 반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에는 설계도서가 제출된 것으로서 주택건설 세대수가 확정되고 그때부터는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건설 비용을 부담했다면 내 희생을 토대로 해서 얻어지는 법적 이유로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입주자 지위로 양도할 수 있는데 이게 분양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투기과일주의 경우는 분양권 전매할 수 없죠. 투기과일주나 조정 대상 지역 아니라면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입주자 지위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 토대로 해서 이걸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 선정 지위가 양도된 경우에는 그자가 조합원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12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